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주 질환하고 당독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독소가 치주염이라든가 치조골이라든가 이런 치주 질환에서 어떤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뭐 다양한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 중에서 특히 이 당독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잇몸 질환 원인균, 잇몸 질환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잇몸 질환은 거의다가 병원성 세균에 의해서 잇몸에서 상존하고 있는 세균이 주로 감염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구강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구강 내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균이 이런 염증을 일으키거나 잇몸 질환들을 일으키는데, 특히 그 원인균 중에서 당독소를 만드는 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독소를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튀기고 볶고 굽는 과정에서 당독소는 만들어진다,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이 높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번,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닌 제3의 잇몸에 있는 그 원인 세균이 당독소를 만들어서 잇몸염증을 악화시킨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당독소를 만드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이제 병원성 잇몸 질환 원인균이 당독소를 만든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잇몸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잇몸, 그 지지체에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죠. 그래서 대개 나이가 들면 60대가 이상이 되면 88.5%가 치은염이라든가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죠. 치은염은 뭐냐면 우리는 주로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눕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을 때를 우리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주염은 잇몸을 포함한 지지 조직 및 치조골까지 파괴돼서 일어나는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치주염이 이렇게 만성 질환을 해서 재발도 잘 되게 되고, 치조골이라든가 이런 치아 조직을 이제 악화시키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치주염은 단순히 이런 잇몸에서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맥경화나 류마티스 관절이나 폐렴이나 암이나 태아까지도 치주 질환이 영향을 미친다. 즉 치주 질환에 있는 어떤 독소라든가 이런 균들이 실제 그 혈액을 따라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돼 가지고 이런 그 우리 장기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특히 이제 산모가 치주염이 있게 되면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 조산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태아의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한 이제 치아와 이제 치주를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 잇몸을 갖다 이제 보여준 거고요. 여기 보면 진지비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은염을 얘기하는 거고요.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주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치은염은 주로 잇몸에만 발생하는 거,
잇몸에 발생하는 거고, 치주염은 잇몸만이 아니라 이제 치조골이라든가 이 지지체라든가 치조골 같은 데가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더 심각한 질환으로 구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치주염이 진행이 처음에는 이제 치은염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치주 질환이 이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악화돼서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치조골이 망가져서 이제 발치를 하거나 이게 그럴 이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은염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만 치주염이 되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유전적인 특성도 있고 가족력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요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이라든가 우리 몸에 있는 상제, 구강에 있는 이제 균이 이런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잇몸 질환에서 구강 내 균총이 깨지게 되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이런 그 치주 질환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 스트레스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이렇게 잘 균이 좋은 균, 나쁜 균 뭐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단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유해균들이 균수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유익균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 퇴치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면 이렇게 치주염까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게 거의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할 때는 이런 그 구강 내의 균이 잘 균형을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스트레스든가 아니면 노화라든가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균총의 밸런스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런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면역이 이 부분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치료제들이 많이 있죠. 뭐 소염 진통제부터 이제 항생제까지 많은데 특히 이렇게 항생제도 잘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이 코팅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점막 같은 걸로 자기를 균이 이렇게 만약에 치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균이 여기에 표면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자기가 막을 형성을 해요.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막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생제가 생각보다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수염 진통제를 먹고 항생제 먹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끊으면 다시 또 재발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죠. 쉽지 않은 질환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주 질환이 오게 되면 전신염증이라든가 다른 질환들을 매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런 바이오필름들을 형성하고 이런 균들이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가서 간에 붙으면 간의 질환이 오게 되고 이런 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신했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치주 질환이 결국엔 심장 질환까지 유발되거나 아니면 뇌에 있는 질환까지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잇몸에 있는 이런 그 특정한 세균이 당독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실제 보고가 됐어요. 특정한 세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0배 정도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죠. 잇몸의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당독소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당독소가 많아지면 염증성 면역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잇몸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치주 질환 환자의 잇몸에는 당독소가 과량 축적돼 있어서 잇몸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또 그것이 환자에서 실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가 축적이 돼 있더라. 그래서 잇몸 조직 손상의 원인을 일으키더라. 왜냐하면 당독소는 염증과 조직 손상과 조직을 경화시키고 섬유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이게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런 만성 치주염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때도 보니까 이 만성 치주염의 병증을 심화시키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치주염이 악화되는 거하고 당독소 수치가 되게 비례해서 악화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당독소가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병증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이제 실험을 했던 결과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대략 몇 배가 당독소가 많냐? 5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500배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만성 치주염에도 거의 한 250배, 그 다음에 200배 정도 이렇게 당독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400배하고 한 500배 정도 있네요. 400배, 500배 많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당독소가 치주염하고 이런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 질환이라든가 이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당독소가 쌓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항생제를 먹고 소염진통제를 먹어도 별 소용이 없게 돼요. 계속해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치조골까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발치해서 이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플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당독소 같은 것들을 없애는 솔루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주 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누구냐?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치주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특히 면역이 약해지면서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2형 당뇨가 있으면서 만성 치주 환자의 치은 열구액에 당독소 레벨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치주 질환하고 당독소가 매우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소염진통제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재발되는 원인을 당독소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독소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높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작하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씹을 때 이런 기계적 하중이 더해지게 되면 치조골에서 뼈 소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주염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음식을 딱딱한 거를 같은 거를 씹게 돼서 이렇게 하중을 부하를 많이 걸게 되면 치조골이 점점점 약해지고 뼈가 녹아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치해야 되고 임플란트 심어야 되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당독소가 많다.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몸에 이렇게 염증이 많은 조직에는 근본적으로 당독소가 많아진다. 염증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당독소의 농도도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써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뭐 회복이 된 것 같지만 당독소 레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염증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치주 질환인데, 치주 질환은 하나 더한 게 문제가 뭐냐면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균이 잇몸에 우리 이 구강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구강 내에
당독소를 없애기 위한 이런 그 유산균들, 당독소를 해독하고 없애는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거나 당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이라든가 악화시키는 것을 막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